소개받은 경성대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프롤로그하고 2주 뒤에 1강 항구 이야기를 맡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쭉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하는 강의는 전체적인 얘기다라고 오늘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뒤에 하실 내용들을 미리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이 조금 큽니다. 이제 부산포에서 부산항까지 616년이라는 이제 숫자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의 부산 지도인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자료에 아마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동네 부산 고지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잘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다대포 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해안선이 이기대를 거쳐서 또 동백섬 있는 데까지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동네 읍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옆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 또 좌측으로는 이렇게 수영강이 이렇게 뻗어 올라가면서 온천천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분명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낙동강은 이 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부산의 강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랑검 전체를 관통하면서 태백에서 발원을 해서 황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강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수영강이나 여기 동천이 오히려 지금의 부산, 물론 강서구까지 합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제 낙동강도 중요한데 수영강하고 동천도 부산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래라고 하는 곳과 부산이 좀 구별된다는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섞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동래하고 부산이 결합이 된 것이고 원래 또 동래만 있었죠. 부산은 정말 그냥 한적한 어촌 몇 개가 있었던 해변의 이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도가 1872년 지도입니다. 두모진 지도인데 저도 이 지도가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자에 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산을 한정짓는 매우 좋은 지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부산이라는 지명이 원래 부산 진성이 이거 좀 어렵네요. 부산 진성이 이 증산이 거기에 부산 진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성의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성의 패턴이 밑에서 보니까 뭐 가마부자를 닮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부자가 부자부에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 도시의 산의 형상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 부산 진성이 여기 있었고 사실은 임진왜란이 났을 때만 초반에만 하더라도 여기였고 그러면 지금 요 자성대 일원의 부산 진성은 뭐냐?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외가 만들었던 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결절점이었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성을 부산 진성을 증축을 해서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기억의 증산은 잊혀지고 부산 진성이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영도가 있고 그다음에 앞에 오늘 얘기의 또 중심 얘기인 초량회관이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초량회관에서부터 부산 진성이 있는 또 이렇게 넘어가면 수영성 있는 데까지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부산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늘 1876년을 개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맞는 공식 기록이죠. 근데 부산항이 물론 외라고 하는 단일의 나라였지만 이미 개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름은 1407년에 이제 부산포라고 불렀죠. 1407년에 이포가 개항이 됩니다. 태종 7년이었습니다. 부산포와 내이포, 진해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일제가 부산을 침략 도시로 또 진해를 군사 도시로 개발했던 것도 그 이유가 분명히 이제 있었던 겁니다. 1407년에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걸 개항을 했던 이유는 왜구들이죠.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노략질이 심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항구를 열어줄 테니 여기 와서 무역을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외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산항이 포함이 되는 삼포 개항이 이어지고요. 삼포 외란, 뭐 임신 조약, 사랑도 해변 등등 여러 가지 그 외가 일으키는 난이죠. 난을 통해서 외와 우리나라가 국교가 단절이 되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 내이포와 연포는 문을 닫았다, 열었다, 뭐 이런 일을 번갈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포만큼은 한 번도 문을 닫지 않고 쭉 존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항구를 열면 항상 이런 여기서는 외관이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머물러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곳이 이제 필요로 하죠.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고 이제 조선의 법이 아닌 또 특별한 어떤 그런 법 속에서 보호를 받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들었던 것은 이 부산포 바로 옆에 이제 두모포였고, 그러나 또 그곳이 영도 영도로도 한번 갔다가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오타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두모포 쪽으로 왔다가 마지막에 초량회관으로 가서 약 200여 년 동안 초량회관이 이제 외인들이 머물렀던, 무역을 하고 또 잠을 자고 했던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고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죠. 거기가 일종의 두모포가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기간이 1678년부터 1872년 약 한 196년 긴 기간이었는데, 이때가 정확하진 않지만 조선통신사가 12차례 일본에 파견된 기간하고 맞물립니다. 물론 조선통신사가 출발했던 부산포와 또 이 초량에 가는 항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북항을 언저리에 둔 그 공간 자체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도 참 매우 당시 부산포를 또 항구 일대를 정확하게 그린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지도는 다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부산 진성이고요. 임진왜란이 지난 지 이제 건 200년 가까이 후니까 이 증산보다는 이제 부산 진성이 아래에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포구가 바로 부산포였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포 개항 때 개항됐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쭉 아래쪽에 지금의 초량, 부산역 근처를 지나가면 이쪽에 초량여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요 빨간 라인이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쪽 빨간 라인이 지금 영선 고갯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영선 고갯길하고 중첩되지는 않지만 거의 70~80% 이상이 영선 고갯길하고 중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이 동천이 이렇게 휘돌아가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그 고개가 여기 마비현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모노모 고개, 그러니까 양정입니다. 서면 노타리에서 부산시청으로 올라가는 그 양정이 약간 이렇게 오르막길이죠. 근데 이때는 되게 높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양산과 황령산을 연결하는 고개였으니까 산적도 많았고 또 조금 동물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모노모 고개, 그 최혜군 선생님 글에 보면
이 못 넘어 고개가 세 가지 설이 있었다고 해요. 못 넘어가는 고개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사실은 이때 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은 되게 하대했겠죠. 이런 어부들이 양반이 사는 동네 쪽으로 못 넘어가는 고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여기가 워낙 험한 지역이어서 산적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개가 바로 그 모노모 고개고 두 산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다시 부산이었다, 부산포였다, 영역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그 외국인이 그린 최초의 부산항은 사실은 아까 그 지도가 탄생될 무렵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1797년에 영국 해군 소속의 브라우튼 함장이 일본을 거쳐서 이 동북아시아 쪽을 이제 항해를 하다가 부산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의도적인 건 아니었고 우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8일 동안 부산항에 머물다가 합니다. 용당 쪽에 그러니까 좀 있다가 용당 쪽에 닷을 내렸는데 좀 겁이 나서 육지로 내려오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8일 동안 머물면서 물자를 공급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이제 그거를 자기가 이제 탐사 항해기를 이렇게 책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 속에 이때 그 속에 이제 이런 조선 하버라고 하는 지도가 이제 사파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그렸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당이 이쪽에 배가 닿았다고 하고요. 이건 또 이제 요거는 또 이렇게 인터넷 자료상에서 정리되어 있는 남구청에서 발간한 자료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영도와 여기가 이제 조도겠죠. 영도와 내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영도가 반도처럼 돌출이 돼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것만 놓고도 아마 소설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은 1803 그 브라우튼 함장이 돌아가서 아마 기억을 더듬어서 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린 저는 최초의 지도가 이것이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들이 참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가 식민 시대였고 서구 열강들이 특히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원료를 약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배들이 동남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뭐 영국, 뭐 미국까지 합세를 해서 이런 19세기 전반을 이제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 영국군이 거문도에 왔었던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왔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일본에 이미 그때 네덜란드하고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주로 한때 일본이 은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던 그런 국가였고 그게 최고의 수출 상품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은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미 나가사키 쪽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이제 한반도 쪽으로 틀었는데 이제 거문도에 오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경계를 하죠. 이제 영국군이 한반도에 상륙을 할까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항구의 지도들을 먼저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존 와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지도입니다. 사실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게 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초량해관이 있던 곳이고요. 초량해관의 흔적이 그대로 잔교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항 쪽이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 지도에 보면 재밌는 게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BEER 아일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 아일랜드 사슴섬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도의 모양이 사슴의 몸과 머리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록도라고 고흥에 한센인들의 아픔이 서려있는데 그 섬도 작은 사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영도가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말을 키우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육송조림지였대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키워서, 육송을 키워서, 이제 관청, 이 수영성이나 동래성에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자재를 공급했던 곳이죠. 그리고 또 잘하는 조내기 고구마, 그렇죠. 좋은 부사에 의해서 고구마가 또 시배지죠. 뭐 이렇게 영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생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키우고 성장시켰던 약간 신비로움을 가득한 그런 섬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도 이 섬에는 아무나 상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도 정책, 그러니까 섬을 비우는 정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섬에 만약에 외가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동래가 위험하고 조선 반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나 봅니다. 그 과정에 그렇다면 상상을 해보면 사람이 없었다면 군인들이나 일부는 있었죠. 나무가 참 많았을 것이고 사슴이나 동물도 많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19세기 말에 부산 해관장 중에 2대 해관장 프랑스 사람입니다. 페리라는 사람이 여러 장의 사진을 남겼는데 본인이 여기 가족과 또 자기를 도와주는 뭐 사람들 통역관 정도 되겠죠. 함께 영도에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사냥을 했던 사진들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결합해 보면 아마 이 디어라는 게 그런 또 동물들도 많았던 그런 곳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사람이 개입을 합니다. 1875년에 이제 아오키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존화대의 그림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제 1870년이 이제 개항 공식도 개항해죠. 그때 이 일본 육군 문고에서 조선 전도를 지도를 그립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작업이었죠. 사실은 지도가 이렇게 이건 부산포 한 장일 뿐입니다. 이런 지도를 그리려 그러면 수년 전부터 준비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진도 없었고 실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일제는 메이지 정부가 들었을 때부터 19세기 말년부터 이 지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지도를 만드는 이유는 당연히 침략을 위한 그런 거였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이지 그 사상은 틀린 사상은 아니죠. 왜? 근대화를 위한 그들만의 사상인데 이것이 변질이 돼서 침략론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뭐 탈아 입구론, 뭐 아시아를 탈피해서 뭐 유럽으로 진출하자고 하는 그런 자기네들만의 침략론에 빠지면서 대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산은 가장 먼저 가야 되는 침략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지도를 남기게 됩니다. 이 부산포라고 하는 이 지도고 사실은 부산포인데 부산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가 사실은 부산포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돋보기를 갖다 대고 크게 봐도 제가 알고 있는 부산포의 형상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민족성이 강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부산진이 있었던 또 부산에 있었던 5일장 중에 하나였던 부산장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걸 아예 이때부터 이제 묻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가 부산포 지도하면서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시면 숫자는 당연히 수심입니다. 이제 무슨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큰 배들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여기가 영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기대입니다. 여기 5, 6도라고 하는 지명도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광안리가 있고,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요 상당히 초생딸처럼 생긴, 금음달인가요? 조생달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생긴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석포라고 하는, 모래사장이죠. 모래밭이죠. 여기가 지금 LG 메트로시티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동국제강 아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동국제강이 6.25 전쟁 때 철사를 만들고 뭐 못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이제 합판 회사들하고 이 쇠를 만드는 회사들이 세트로 이제 발전을 하죠. 이제 그때 동국제강이 이제 허가권을 얻어서 여기를 매립을 해서 동국제강을 만들고 IMF 때 이제
이제 이 공장을 포기하면서 이 공장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제 학교가 요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이 많았어요. 좀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참 부산에서 제일 넓은 폭을 가진 해수욕장 내지는 모래사장이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모래가 반짝이는 그런 곳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이제 염전, 그러니까 소금을 끓여서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이제 소금을 생산하던 그런 자염 생산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분계, 또 분포, 이런 지명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분포고등학교 학교 이름도 그 지명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강줄기가 하나 보이죠? 예, 강줄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이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이 강 이름이 남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령산에서 황령대로 밑에 남천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령도로 밑에 남천이 흐르고 있고, 아마 여기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위에 목장마을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물이 또 석포에 모래를 공급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요 하나하나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도고, 여러분 검색을 하셔서 이 지도 다운받아 갖고 크게 해놓고 한번 지명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명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겹쳐봤어요. 겹쳐본 건 좀 이따 나옵니다. 제가 순간 저 지도를 보고 그렇게 상상을 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지금의 모습하고 아까 그거하고를 한번 제가 겹쳐서 얼마나 변했는지 해안선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걸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인데, 예. 중간에 한번 그냥 해도 되고, 예. 그럼 다시 19세기 중반으로 한번 넘어와서 이 과거에 이 해안선이 얼마나 흥미로운 곳이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흥미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제 그런 곳이었죠.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이 동래성은 사실은 이제 호국, 그러니까 국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유는 딱 그거죠. 외를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동래읍성 앞에 이렇게 온천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끝에 수영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가 이렇게 수영강을 따라서 온천천으로 올라오면 동래는 바로 다이렉트로 진격에 타겟이 됩니다. 또 아래쪽에 동천이 있습니다. 동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동천이 여러분 5개의 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부전천, 전포천, 단감천, 가야천, 호계천, 또 문현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동천이라고 하는 이 일대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동래성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물론 이 낙동강이 있죠. 이쪽으로 해서 또 역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왜군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 이제 구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쪽에 다대진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아래쪽에 다대진, 동천 옆에 부산 진성, 그때 여기서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수영성이 수영강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진이 어떻게 보면 동래성을 1차 보호하는 요새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두 단계로, 그쵸? 조선 정부에서는 여기를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 때 최초의 순국자가 누구였죠? 정발 장군. 송상현 부사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유가 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 진성을 지키다가 먼저 순국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일로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동래 부사였던 송상현 부사가 또 순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지도입니다. 그 지도가 첫 번째 공간이 되고요.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산에는 대가 되게 많죠. 태종대 이런 거요. 네.
한 20개가 넘습니다. 아마 여기 보시라 그러면 아마 다 꼽아 보실 텐데, 뭐 태종대나 뭐 신선대 뭐 이런 건 너무나 이기대 당연한 거고요. 모르는 데도 있고요. 또 한번 해보시죠. 네, 뭐가 있을까요? 자성대, 예. 네. 영가대, 지금 영가대 얘기 때문입니다. 실항대, 오랑대, 저기 기장 쪽에,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에도 대가 있었어요. 동대, 석대라는 지명이 수영강변의 언덕입니다. 지금은 회동 저수지가 생겨가지고, 그 일대죠. 오륜대, 다 대입니다. 그 옛날에 서울에 지하철에 부산에 있는 대학교가 선전을 했더라고요. 부산에는 태종대도 있지만 부경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성대니까 사립대가 선전하는 건 몰라도 국립대가 너무 내가 하면서 내가 사진을 일부러 찍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선전 안 하더라고요. 참 사실은 좀 굳이 저렇게까지 국립대인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산엔 대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요 대가 영가대입니다. 요 초록 색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는 자성대고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대는 바다 언덕입니다. 이렇게 그 산맥이 내려오다가 큰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돌출된 곳과 돌출된 사이는 쑥 들어가 있겠죠. 거기는 강이 있으면 모래사장이 형성되고요. 그런 거 없다 하면 또 폭우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런 부산은 이렇게 리아스식 해안의 아주 전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언덕 튀어나간 곳을 우린 지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포구에서, 이 포구죠. 조선통신사가 12번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기 전에 기록을 보니까 여기가 영가대입니다. 이건 또 언덕 이름이기도 하고 정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6개월 여정을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통신사 기록이 세계 기록유산에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국가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반기지 않았어요. 옛날에. 왜 그랬냐면 기록이 우리한테는 보다는 일본이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민들이 조선통신사 그런 때도 있었지 이 정도인데 일본은 정말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물을 걔네들이 받을 때였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도 사실은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기록의 민족이었는데 기록 유산을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조선시대 때 난중일기부터 여러 가지. 근데 일본은 그때 그거를 그렇게 기록을 자세하게 남겨놓습니다. 그 배가 출항을 해서 대마도를 거쳐서, 그쵸? 새또내해라 그러죠. 그 내해를 따라서 항구를 한 열 몇 개를 들렀다가 결국에는 오사카로 해서 교토까지 강을 따라 올라갔다가 에도, 그러니까 도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살아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은 코스였어요.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을 만나면 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라고 임명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록을 이걸 깨알같이 남길 이유도 없었고, 살아 돌아오기만을 사실은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문물을 갖고 가서 이제 그쪽에다 전해주고, 또 이렇게 천황이 이제 그 천황에게 인사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하원들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사실화로 그림을 남기게 되죠. 지금으로 치면 시청의 공보과 직원? 공보과 요새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홍보부 직원,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번째 통신사 행렬 때 이성린이라고 하는 하원이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요 그림이 사로 승구도 상당히 중에 부산포를 처음 이제 출항하고 들어오는 항구를 그린 그림입니다. 요게 자성대고요. 그다음 요게 영가되고, 여기가 이제 진성이죠. 요 진성의 남문일 겁니다. 문이 요렇게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바로 여기가 지금 부산 그러니까 진시장 있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산에 장이 5개가 섰는데 뭐 하단장, 동래장, 수영장, 그리고 구포장.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산장이었죠.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인데 장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이 선다고 하는 거는 모든 정보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돌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래서 구포나 동래나 부산장이나 이게 전부 다 3.1운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아마 그런 스토리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사진을 여러 자료가 이제 있는데 좀 찾아봤더니 일본 사람이 그때 부산에 전국에 이제 이런 우편 내지는 사진첩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영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 언덕이고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요 포구 강이 있습니다. 바다죠. 항상 배는 그렇죠. 바깥에다가 댈 수가 없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대풍포도 이제 그런 기능을 가졌고요. 그래서 항상 항구가 개발이 되는 곳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그게 안 될 때는 방파제라도 쌓아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항구를 만들게 됩니다. 요 지도는 사진은 190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구 도서관이 있는 증산 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1907년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미 20세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인선이 완공됐고 경부선도 완공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라인이 뭔지 아시겠죠? 경부선 철도 라인입니다. 일제가 물론 이게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일제는 19세기 말부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 뭐 역사학자, 고고학자, 뭐 토목학자,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전국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일본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죠.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조선의 촌락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책 두께가 요 정도 됩니다. 요게 상중하가 있어요. 조선의 촌락이니까 전국에 3,000여 개의 시종마을을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 중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경주의 양동마을 때문에 그 자료를 찾게 됐는데, 양동마을 편을 넘겨보니까 사진도 한 장이 있고, 손씨가 몇 명이 살고, 월성 손씨입니다. 여강 이씨가 몇 명 살고, 타성이 몇 명 살고,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조사를 했던 이유는 시종마을을 이제 파괴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시종마을이 이제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쵸, 대종가가 있고 우리 성씨의 다 출발점이 거기서 시작되죠. 그래서 일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동족불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동족불학은 되게 다운시키는 말인 거 아시죠? 불학이라고 하는 건 거의 노비들이 사는 일본에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동족불학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우리는 책에 학자들도 그냥 동족불학이라고 썼어요. 조금 마음이 그런 사람은 동족마을.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와서 이제 시종마을로 정확하게 바뀌고, 최근에는 뭐 이제 양동이나 하회 같은 마을은 역사마을이다, 또 전통마을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일제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철도하고 도로를 갖고 공간을 이제 교란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복궁 앞에다가 조선 총독부 지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종묘하고 옛날에 창덕궁은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근데 거기다가 지금의 도로 이름은 율곡로인데요. 그거를 이제 자르고 지나가면서 분리를 시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의 안압지와 안압지가 아니죠. 뭐죠? 요즘 이름. 네네. 월지랑 월성대공원이 하나였는데 거기다가 철로하고 도로를 집어넣어서 잘라냅니다. 물론 철로는 나중에 뒤로 옮겼지만 도로는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연결하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죠. 전국으로 조사를 해보면 수백 군데 그런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대구 업성이 있었고,
대구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무슨 길인가요? 동성로, 성의 동쪽 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성로가 있죠. 서성로도 있고 남성로도 있습니다. 대구의 유명한 약정골목이 남성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가 영남의 가장 센 유교권의 어떤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일제는 이걸 어떻게 성을 깰까? 그래야 지네들이 이제 경제적인 침투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도로를 만들어 줄게. 이제 이렇게 돼서 오케이 하는 바람에 이제 성곽이 다 허물어지고 길들이 다 생겨버리고 대구가 이제 일제의 경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역마다 철도, 도로는, 그리고 학교. 이 학교, 이 세 가지는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 유교 국가였지만, 그래서 학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철도나 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제의 뜻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여 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산포를 자르고 지나갑니다.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하고 저기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좌우는 아주 연결을 못 시키죠. 단절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포가 이렇게 되고 또 한 30년 뒤에는 여기가 매립이 되면서 결국에는 부산포는 사라져버리게 되죠. 지금은 이제 부산 진시장 일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부산은 여기도 있지만 구포시장하고요. 그다음에 감동진, 그게 원래 구포였죠. 그게 원래 하나였습니다. 거기도 경부선 철도가 그 사이로 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구포시장이라고 하는 영남의 약동강의 가장 마지막에 컸던 이 포구가 기능을 잃었다기보다는 이제 반쪽아리가 나와버린 거죠.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도 그 철도 때문에 그 항구는 거의 이제는 없어져 버렸고요. 조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건재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과거의 영화가 다시는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 보시면 여기가 동천입니다. 이 제법 이게 하구가 넓죠. 모래톱이 발달해 있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큰 강이었다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성대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를 제가 요 지도에 이름을 넣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20세기 초반의 지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쏙 들어간데 요 동그라미 있는 데가 이제 배가 닿던 곳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연가대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지금 라인이 보이시죠? 이제 이게 그 경부선 철도가 저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삼각주가 제법 발달이 돼 있었고, 동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옛날 지도를 놓고 다 지형을 따라가 보니까 강줄기가 이랬어요. 이렇게 다양한 강줄기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관점에서 항구가 여기 있고 이쪽이 서면일 때는 그래도 계곡부를 따라 분지형의 평지입니다. 공장을 짓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저료에 가장 좋은 땅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들어온 물도 바로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선 방직을 여기다 만듭니다. 겸사겸사죠. 만들면 공장도 만들어서 좋고 이 부산 진성과 그다음에 부산 진 일대의 오일장 시스템도 깨버리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이 해체됩니다. 사실은 동래 구포장과 동래장이 우리가 3.1운동, 부산 3.1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부산장이 더 빠릅니다. 근데 부산장은 일신여학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그 외국인 선생님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록에 그게 사실은 일신여학교였다라고만 나오지 그 바로 앞이었던 부산장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부산장에 나와서 이제 만세운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요새는 나오면서 세 장 모두가 3.1운동의 발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직, 그래서 조방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조방 락지까지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저 위에 서면, 부전리, 경마장, 하야리아 부대, 그리고 지금 부산 시민공원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이곳이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이렇게 경부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옆에 영가대가 있던 터가 지금 현재 확인이 돼서 거기 가보시면 요 성남초등학교 뒤에 조그맣게 삼각형 요 강의실만 한 것 같아요. 전체 면적이. 여기에 영가대 미니어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한 2배? 스크린 2배 정도. 그거 왜 만들어놨나 모르겠어요. 차라리 안 만들고 여기가 영가대 터다라고 하는 것만 잘 일단 해놓으면 좋은데, 조금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산시에서는 자성대 공원 안에 또 영가대라고 복원을 해놨는데, 그게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사진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진에 아까 이 사진이 발견되기 전에 지은 거죠. 근데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모습도 다르고 뭔가 하여튼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고, 뭐 영가대라고 하는 곳이 부산 항의 출발점, 부산포 최초의 조선의 부두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그런 복원을 한다든지 정리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 그런 꿈이 있죠. 이 경부선 철도가 지하화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서울역 뒤쪽에 그 철도 부지가 다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대문 쪽에서 그 위쪽이 쭉 이제 입체로 다 연결이 되는 날이 이제 아마 한 10년 뒤에는 생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하면 또 부산 따라가겠죠. 그럼 부산은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미리 여러분들이 저기는 영가대 자리야, 영가대가 복원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미리 하시면 확 밀어내고 아파트 안 짓고 고기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가 수영성 쪽에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딜지 한 번만 좀 맞춰보시죠. 저기 물 조금만, 물 하나. 예, 아니요 물. 네, 물이 아니고 불 말고 물. 불은 꺼주시고요. 예. 여기가 어딜까요? 이 두 사람의 옷이 대조적이죠. 요즘 말로는 약간 노란 약간 양아치라 그럴까요? 자, 근데 그때는 양아치가 아니고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풍류객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옆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예, 여기가 수영해수욕장입니다. 마린시티 플러스 요트 경기장. 거기가 부산에서 가장 큰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매립이 돼서 요트 경기장과 마린시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왜 옛날에는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수영해수욕장이 이름 높았냐 하면, 일제가 동해남부선을 만들죠. 동해남부선을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해운대 쪽으로 해서 울산, 남창, 울산 이렇게 해서 쭉 위로 경주까지 뽑아내잖아요. 이제 그때 기차가 여기 수영역이 생깁니다. 왜? 그 수영역을 생긴 목적이 순전히 수영해수욕장 때문이었대요. 수영해수욕장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당시도 당연히 수영도 하고 여름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 수영역이 지금 동해선 수영역입니다. 그게 이름을 그냥 갑자기 만든 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딜까요? 요 밑에 요 동그라미 있는데 센텀시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산이고요. 여기는 센텀시티는 옛날 수박하고 참외를 키우던 그런 습지였대요. 그리고 그 건너편 주인공은 지금 여기입니다. 수영성이 있습니다. 수영성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대아파트에 가면 선소부지라고 있고, 조선소 배가 닿던 선창이죠. 예, 그리고 요 앞에 산들이 이제 백산, 그리고 진조말산, 예, 밀락동, 해타운이 있는데 그쪽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이렉트로 온천천으로 해서 동네로 진격할 수 있었던 왜군이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경상 자수영을 두고, 그렇죠, 이렇게 상당하게 이제 군인들을 두고 관리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밀락동이라고 하는 이름도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 생각할 때 그 군인들의 가족들이 거기서 왕과 함께 직접적인 왕은 아니겠지만 좀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거기서 밀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밀락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아주 관심사였습니다. 경상 좌수영, 여수가 경상 우수영, 통영이 동제영, 그렇죠? 이거는 외를 막는 아주 중요한 조선시대 때 시스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네 그림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수영성이 이렇게 그 라인이 현재 확인이 되어 있고 또 요 일부는 현재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고 또 수영 사적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영근대사료연구소에서 중요한 사진을 주셨어요. 이게 52년도 그러니까 전쟁 중에 한국 전쟁 중에 이게 수영성에 그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요 안에 곰솔이랑 푸조나무가 있는 겁니다. 수영성에 가면 천년기념물 2개가 있잖아요. 예, 뭔지는 제가 잘 안 보입니다만 아마 이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옛날 수영의 그러니까 후손들이죠. 군인들의 가족들 또 대를 이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주로 많이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가까이 대보니까 52년도 사진이라는데 근데 여기 슬라브 주택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게.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아마 이때는 아마 제일 잘 나가던 사람 집이었지 않았을까? 한옥이나 초가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요거를 하나하나 길을 따져보면 지금 동네 그 수영 로타리 근처에 그 길 구조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팔도시장 있잖아요. 수영 팔도시장도 남문시장이었어요. 수영성의 남문 앞에 있던 이제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부산이 1960 한국 전쟁 이는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이제 이 동네 얘기라서 1960년대 말에 부산 최초의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계획 이름이 세부산 계획인데요. 이름이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한국 전쟁 때 100만 명이 부산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100만 도시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 항구 일대를 사람들이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 거기 있어야 이제 일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종류의 그 교통시설들 그러니까 부산역 그다음에 연안터미널 그다음에 또 옛날에 충무동에 버스터미널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버스터미널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그 근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산복도로를 만들고 집을 짓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부산시가 이제는 직할시도 됐고 하니 63년도에 부산 직할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확장하자. 그래서 지게골, 그러니까 문현동에서 그 고개 지게골을 넘어서 그 앞쪽, 그러니까 지금의 대연동, 그다음에 대영동, 광안동, 남천동, 밀락동까지 여기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합니다. 이게 부산의 최초의 도시계획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뒷골목만 가면 차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죠? 하여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계획이었고 그 결과 70년대 초반에 이 밀락동 여기가 동방오거리죠. 동방오거리 맞죠? 예, 아닙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동방오거리는 이쪽이고 여기는 수영 로타리입니다. 수영 로타리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사적공원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 구조가 이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건너편에 센텀시 쪽에 쭉 하얀 라인이 보이죠? 예, 이건 활주로, 예, 수영공항 활주로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영공항은 원래 이 센텀시티 자리는 이제 배가 아니라 참외랑 수박을 키우던 그런 곳이었다가 이제 골프장을 만들게 되죠. 지금처럼 라인홀 18홀 이런 건 아니고 홀은 제가 볼 때는 이거 큰 홀 하나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진은 아직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전쟁을 5번 일으키죠. 청일, 러일, 만주사변, 중일, 마지막 태평양 전쟁기까지
전쟁 준비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골프장을 지금 달맞이 언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달맞이 언덕이 옛날에 골프장이었어요. AID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군사공항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곳을 이제 수영공항으로 쓰고 김해공항이 만들어지기까지 여기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차 라인이 보이시죠? 이게 동해남부선, 옛날 동해남부선이었고요. 여기 수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 기차 타고 경주 가실 때, 울산 가실 때 이렇게 해서 해운대 쪽으로 해서 넘어갔던 그 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영강 하구고요. 이제 세 번째 지역이 아까 이 초량회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초량회관 쪽으로 카메라 앵글을 옮겨봅니다. 이건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 영도의 봉래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봉래, 영주, 방장, 이게 신선사상에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이 영도는 분명히 산 이름도 봉래산인 거 보면, 그리고 또 거기 신선동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뭔가 되게 좀, 성스러운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봉래산 꼭대기에서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도시가,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복잡해요. 뭐가 먼저 생긴 것도 모르겠고, 그쵸? 되게 애환이 많은 세월의 켜가 막 쌓이고 누적된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워에서 이쪽으로 내려다보면 라인이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쭉 그어져 있어요. 이 복잡한 구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질서 정연한 격자 구조가 보입니다. 가운데는 국제시장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냐? 그 라인이. 근데 얼핏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었던 도시계획선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량회관과 관련된 지도와 그림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꾸며낸 얘기나 상상도가 아닙니다. 거의 실제 상황하고 유사하거나 아주 일치하는 그런 도면도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동래 성의 하원이었던 변박의 외관도입니다. 이 외관도가 보면 이게 용두산, 송현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시 오늘 그 국제신문에 요 두 번째 글이 나갔었는데, 거기 제가 요 산 이름을 갖고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동산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용비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용두, 용미, 이거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시작된 이름이고, 원래는 송현산,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치가 않은데, 그런 이제 요런 구조고, 그리고 요 사이가 주로 배가 들어와서 무역을 하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요 용두산 넘어가 여기가 주로 숙박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호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이제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오면,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서 바로 무역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걸어갑니다. 요게 영성고갯길입니다. 여기를 걸어가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가 초량객사인데요. 초량객사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조선의 왕, 그러니까 한양 쪽을 바라보고 5번 절을 했다 그래요. 숙배례라고 하는 절을 하고 그럼 고생했다. 그러면 치하를 하겠다 해서 다시 걸어서 여기 옵니다. 여기가 지금 광일초등학교 자리 연향대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회를 베풀고 그 다음에 뭐 MOU도 맺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짐을 풀고 여기서 숙박을 하고 며칠 이제 무역 일을 보고 뭐 이러고 이제 이제 정치인들이나 상인들도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곳이 됐죠. 그럼 맞습니다. 대청동이라고 하는 그 대청이 여기에 요 건물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연향대청입니다. 큰 대청마루를 가진 곳이다 이런 거죠. 그 당시 이 동네 부사가 왜 사람들이 오면 접대를 했던 그림이 이렇게 동네 부사 접외사도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요게 10폭입니다. 10폭이 한 세트고요. 하나는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진주 국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거는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여기가 보면 동래성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쭉 갑니다. 이렇게 행렬을 하죠. 동네 부사가 행렬을 합니다. 가서 어디냐면
여기가 초량 객사입니다. 요 설문이라고 하는 이제 요 문이 여기 있었대요. 요걸 통과하면 이제 1차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데 요 설문이 지금 어디냐면 백제병원이 있는데 그 초량 네네 부산역 건너편에 그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초량 객사입니다. 여기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숙배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연양대청이 여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그런 시스템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초량회관 시대는 사실은 이거는 개항장이었죠. 일종의 무역을 하던. 사실 초량회관이 참 중요한 이유는 부산은 부산의 기능을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뭐 영하의 도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국제 물류 도시입니다. 국제 물류면 무역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얘가 초량회관이 무역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정체성에 가장 원류가 되는 곳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량회관이 매우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외국에는 이런 처음에 배들이 와서 했던 이런 외국 상인들하고 교류를 했던 곳이 어떻게 돼 있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관심이 이제 이 당시 그러면 초량회관의 역할하고도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그 개항장들과의 관계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어땠을까? 뭐 한번 찾아보니까 이미 외에는 포르투갈이 1543년에 나가사키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600년에 네덜란드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는 에도죠. 이 당시에 에도. 그러니까 저 위에 그 도쿄나 그다음에 천황이 있었던 교토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큐슈 지역에서 이제 무역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항 역사도 나가사키가 우리 부산포처럼 그 직업이 되고 있고 실제 개항은 요코하마와 하코다테, 시모타 이런 데를 칩니다. 미국 배들이 들어와 갖고 이제 개항을 시켰던 거죠. 19세기 중반에 이제 우리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 여기 데지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포르투갈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얘네들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막 섞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섬에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을 짓고 무역을 하도록 허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임진왜란 때 그렇죠? 이 조총도 포르투갈이 전해준 거래요.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먹는 나가사키 짬뽕도 이거고 나가사키 카스테라도 이겁니다. 카스테라는 포르투갈 빵이에요. 그리고 빵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포르투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우리도 빵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섞였고 그럼 나가사키 짬뽕은 중국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노무자들이라든지 문화가 많이 섞인 곳이 나가사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지도가 약간 오류도 있습니다만은 자세하게는 보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량회관이 이제 고려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인데 실크로드도 있었지만 실버로드가 있었다. 이 연구하는 분이 계세요. 사학자 중에 실버로드. 그러니까 일본이 이 당시는 은을 제일 세계에서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이 은 때문에 다들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은이 중국으로도 갔다는 거죠. 그게 초량회관으로 와가지고 맞습니다. 초량회관에 일본 상인들이 가져온 거는 거의 100% 은이었대요. 그래서 그 은이 한양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개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자 현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얘기가 지나가 버렸는데 이 초량회관이 1678년부터 1872년까지 이렇게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초량회관이 그러면 있었는데 과연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도를 찾던 중에 우연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지도가 거기 유성온천 대전에 그 온천에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성온천도 일제강점기 때 개발된 온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본이 거기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우연히 아무도 몰랐대 이게 부산이라고는.
근데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이 포산항 견지도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항이고, 이쪽이 남항이고, 여기가 용두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산이죠. 송현산이고요. 그리고 요 일대가 이제 옛날 초량 외관 자리인 거죠. 이 지도가 1881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마지막 그 초량 외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제가 겹쳐봤어요. 궁금해서. 겹쳐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용두산 이쪽에 지금 그 노란 색깔 길들은 이게 옛날 외관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길하고 똑같아요. 구조가. 골목길들이. 광복로, 예, 맞습니다. 이거 요즘 길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요즘 했지만 그 길이 이때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산거리 있죠. 백산 기념관이 있는데 한성 1918 그거 있는데 그 길도 여기가 제일 번성했던 요 길이 가장 번성했던 기억자 길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아까 쭉쭉 뻗어 있던 길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요 육행랑 3대청에서 라인이 쭉쭉 뻗어 나온 길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광복동, 남포동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형성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일제의 잔재가 되게 많은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바탕에는 16세기부터 조선의 역사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아니냐? 이게 뭐 우리 역사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공간은 처음에 조성에서부터 수리, 그 다음에 뭐 관리까지 조선 정부가 깊게 개입이 돼 있었고 그런 기록들과 그 돈이 얼마 지원이 됐다 수리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간은 우리 정부가 이 노략질하는 외들을 위해서 내준 공간이었고 그리고 또 이곳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척 크기 때문에 부산이 무역 도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상 이 초량회관에 대한 관심을 저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물론 건물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목조기 때문에. 근데 석조물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계단도 남아 있고요. 뭐 곳곳에 이런 벽이나 벽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 사진이 지금 옛날 요 광복로 사진입니다. 가운데 여기 앵천이라고 하는 요 파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옛날 지금 이렇게 S자 컵으로 공사할 때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 석축을.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다시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근대 고고학. 그러니까 뭐 고대 시대 때 것만 발굴 뭐 며칠 있으면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이 될 텐데요. 그런 것만 고고학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근대 고고학. 그래서 저는 제1부두에 좀 긁어내자고 맨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옛날 이 화물차가 1부두까지 들어갔던 라인이 그대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부산포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합쳐봤어요. 시간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빨간색 부분이 앞으로 다 돌출이 돼 있죠. 까만색은 1876년 지도의 해안선입니다. 그 얘기는 빨간 부분은 전부 매립됐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 동백섬 끝에, 그 다음에 여기 이기대, 그 다음에 여기 해양대학교 있는 조도 끝 부분, 그 몽돌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태종대, 그 다음에 여기 암남공원, 그 다음에 여기 두송대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모른 데도 있겠죠. 그런 데를 빼고는 전부 다, 매립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럼 부산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매립된 땅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140여 년, 정확하게는 147년의 역사가 요 위에서 다 일어납니다. 사실은, 2주 뒤에 강의의 제목을 제가 아침에 준비를 하면서 이 PPT를 만들면서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부산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근대 역사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부산항이 빠질 리가 없고 또 그리고 부산항이 존재가 빼버리면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를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인천하고 뭐 어떻게 하고 군산 이렇게 뭐 이렇게 전부 다 수탈의 역사밖에 없고 자신감 있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부산항이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뒤 얘기를 이제 하면 20세기의 부산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 병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부산항이 매축이 시작됩니다. 이 매축의 역사는 제가 다음 2주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축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퉁 하고 넘어가면 바로 해방이 되죠. 원래 부산은 30만 계획 도시였다고 해요. 한번 있어봐. 예, 여기 내가 써놨습니다. 30만 계획 도시였다가 해방이 되니까 기국 동포들이 귀환을 하는데 이게 정확지는 않은 것 같은데 200만 정도가 귀환을 했다 그래요.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10만 명이 5%의 사람들이 그냥 부산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왔더니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지금은 일자리가 별로 없지만 그때만 해도 항구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갈치 시장도 있었고 국제시장이 있었죠. 이미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부평동 깡통 시장은 그때 있었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 서면 쪽이 조선 방직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그런 공장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공장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봤자 이제 또 뭐 할 것도 없고 그럼 내가 부산에 정착하겠다 했던 분들이 약 1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때부터 삼복도로의 역사가 시작돼요. 삼복도로가 한국전쟁 피난민 역사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난민의 숫자 100만 명 이게 또 막 달라요. 다른데 이게 제가 그냥 추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53년도 인구 조사에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40만에다가 60만 명이 정착을 했죠. 근데 수도권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휴전 뒤에는. 그렇게 따지니까 60만 명이 다시 부산 사람이 된 거죠. 계략적으로 6, 70만이라고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그러잖아요. 혼종성이 뛰어난 도시다. 토백이보다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은 도시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강점도 돼요. 아주 창의적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에너지도 넘치고 좀 이렇게 다혈질이고 좀 거칠고 이런 부산 사람들의 기질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부산을 내 고향처럼 아끼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그냥 개발되는 게 좋고 뭐 이런 제가 관점에서는 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고향이 다 다른 데 있는 거죠. 부산에서 오면이 10대부터 살았는데 내 고향은 어디야?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내 고향 물어보면 통영이라 그러지 부산이라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2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는 부산을 고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고향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내 고향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갔을 때 내 어릴 때 기억이 연상이 되고 흔적이 발견이 되고 막 이러면 좋겠어. 이러는데 부산은 뭐 변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거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숫자보다 많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났을 때 이 지도는 한국전쟁 났을 때 6월달 항공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참 힘든 상황에서 이 부산이 이제 피난민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제 되게 되죠. 대통령도 오게 됩니다. 1023일 동안 수도가 되죠.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때 일단 피난 수도, 이때는 임시 수도라는 말을 썼고요. 최근에 이제 피난 수도 부산 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추진 과정에서 피난 수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피난 수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와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와야 되고 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리고 행정부서가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행정을 보며 정치를 할 것인가? 부산만큼 좋은 데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미 그런 시설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결국에는 요 언저리, 지금은 원도심입니다. 이 원도심이 그런 곳에 적합지가 됐고
시민들도 피난민들도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산역이 이때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안터미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쯤에 충무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경남에서 온 사람, 수도권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통영이나 여수 이쪽 바닷가에서 배 타고 온 사람 전부 다 상황만 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SNS가 발달되어 있으면 금방 덮고 쫓아올 텐데 택시 불러서 그때는 여기서 듣는 소문으로 내 눈으로 확인이 돼야 움직이는 시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 또 일자리도 다 여기가 또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야산에 올라가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강 그려봤습니다. 이제 내륙부 여기는 주로 이제 이런 대통령 집무실이 있었던 경무대와 옆에 지금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인 임시중앙청 그리고 뭐 기상대, 뭐 상공부, 또 미 대사관 등등등이 여기 쭉 다 있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항구가 1부도 2부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서울로 치면 세종로죠. 등뼈구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위쪽에 이런 여기 또 다 시장이었고요. 피난민들이 위쪽에서 이 산지에 피난촌을 이루고 이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에는 전쟁이 없었죠. 아까 그와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2주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중에 물론 부산 말고도 전쟁이 치르지 않았던 요 인근의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대도시 중에서는 부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1사 우태가 시작이 되고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승전고를 올리던 유엔군들도 이제는 패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죽는 사람이 막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임시감회장을 했대요. 좀 이따가 데려가겠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이제 엄청나게 확산이 됩니다. 휴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백만고지 전투니 뭐 엄청난 전쟁 되게 일어나면서 유엔군이 많이 이제 죽게 됩니다. 4만 명이 이제 사망을 하죠. 물론 우리 국군이야 더 수배 많은 희생을 낳게 수십 배의 희생을 낳았고요. 그 중에 3만이 미군이었고 10,000명이 이제 다른 국가의 군인들이었는데 이렇게 시체가 막 생기니까 이걸 묻을 수밖에 없는 묘지를 공식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부산밖에 없었고 근데 그 도심 안에는 갈 데가 없고 그러면 약간 외곽에 어디로 갈 거냐. 여기 옛날 수산대학교입니다. 요게 그 지금 부경대학교 대형 캠퍼스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한 석포해안이고요. 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에 적기부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암선에 우암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쯤에 이제 물론 배가 더 가깝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여기에 유엔 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가 51년 4월 5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의 형태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요 밑에가 평화공원이고요. 그리고 요 언덕 위에 이제 부산 문화회관, 요쪽에 박물관 뭐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장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황령산 자락이고, 네, 하여튼 그런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쪽에 가면, 남천동에 가면 해변시장 있잖아요. 그 해변시장 가시면 길이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요 모래사장 뒤쪽에, 그 길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저희들 가끔 가는 유명한 연화뱃집. 상호를 말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화뱃집에 가면 이때 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돌담이. 설명을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제부터 있었던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부산은 휴전이 돼서 60만 명이 눌러 앉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살고 계신 집에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10명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한 3년을 같이 살아요.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14명이 사는데 4명만 돌아가고 6명이 같이 또 계속 사는 거예요. 집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한 비슷하게 물어봤더니
저는 절대 못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부산이 그런 도시였어요. 4명만 살 수 있는데 14명이 살았고 또 10명이 계속 사는 거예요. 얼마나 도시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겠어요. 모든 게 부족하고 부실하고 막 그랬겠죠. 거의 폭발 지경까지 갔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 부산이 너무 폭발할 것 같고 그래서 직할시로 이름을 성격을 시켜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직할하겠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갑니다. 먼저 시작했던 게 이 서면 일대 공장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왜? 이 당시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동천입니다. 서면입니다. 제일제당 그렇죠? 여기 이 많은 공장들이 나라를 먹여 살렸던 공장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훨씬 많은 중요한 공장들이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맥락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한국전쟁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병철 회장도 고 이병철 회장님이죠.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하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부산에 와서 제일제당을 CJ죠. 제일제당을 만들어서 지금의 삼성의 자본을 형성을 시킵니다. 동명목재는 마찬가지고요. 국제화학, 이 고무 신발들, 그다음에 심지어 미원, 경남모직, 원풍타이어, 타이어, 신진자동차는 대우자동차죠. 그다음에 여기 라키학, 라키학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기업이에요. 근데 부산하고 너무 관계가 없어서 아쉬운데 이번에 농구팀이 오더라고요. LG 같은 팀이 사실은 부산에 와야 되는데 이 라키학은 1948년에 만들어진 곳이죠. 라키학 공업사. 여러분 잘 아시는 치약을 만들어서 물론 돈을 벌었죠. 럭키치약. 근데 이게 치약이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화학 회사예요. 여기가 라키 화학 공업사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한 얘기인데 이 형제 그 구시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이 서대신동에 살았대요. 그래서 그쪽에 살면서 끊임없이 뒷마당에서 실험을 했대요. 요거 섞어보고 하면서 동동부리물을 만들게 돼요. 얼굴에 바르던 우리 잘 아는. 그래서 이 라키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화장품 회사였어요. 그 다음에 치약은 물론이고요. 근데 동동부리물을 만들면 얘를 어디다 담아야 될까? 처음에는 사기 그릇에 담았대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부딪히면 깨지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처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한 곳도 이곳이었어요. 라키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부산에서 설립한 회사니까 이 진짜 향토 기업이에요. 근데 자이 아파트만 남아 있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아쉽죠. 이거를 잡거나 뭔가 했으면 세계 그래도 굴지의 기업이 부산을 베이스 캠프로 있다면 많이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일제당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부산에 왔을 때도 이 공장은 있었으니까요. 제 눈에 제가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서면에 있고 이 노동자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서면이 이제 폭발 지역까지 지경까지 사실은 서면의 성격 약간 유흥업소가 많고 극장이 많고 하는 그 성격 또한 이 산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착을 두죠. 사상공단을 만들어서 옮기겠다고. 근데 도시공학 이론에 보면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업 시설은 제일 중요한 게 거리예요. 거리. 원료가 공장에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짧아야 됩니다. 여기는 기가 막힌 곳이었어요. 부산항으로 들어온 원료, 사탕수수, 그다음에 고무 이런 것들이 원목 바로 들어와서 가공이 돼서 그다음에 내수는 물론이고 부전역, 부산역을 통해서 바로 이제 또 수출도 할 수 있었고요. 기가 막힌 곳인데 사상공단으로 가라니까 거기는 너무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공장들이 요때다 하고 다 부산을 탈출해 버리죠. 물론 화승 이런 데는 남아 있는데 그리고 물론 여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양조, 대선 소주 여기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탈부산을 해버립니다. 참 아쉬웠죠. 근데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남는 거는 이제 공장터,
그리고 이때가 이제 70년대니까 마이카 시대죠. 이 도로가 부족한 게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많았던 하천들을 전부 다 복개를 해서 도로로 만들고 주로 건설사들이 땅을 사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고 하면서 지금 서면의 풍경과 도시 구조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는 동천의 오염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천이 바로 복개가 돼버리니까 차집 광고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덮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천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동천을 지키느라고 애쓰는 분들이 지금도 많으신데요. 이유가 아직도 100% 주변에서 버리는 물들이 동천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곧 그게 다 끝난다고 하니까 동천도 어느 정도 되고 엑스포가 되면 동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영강도 70년대까지 엄청나게 오염된 강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트 경제장이 입지가 결정되면서 국가가 이제 발벗고 나서서 수영강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론 직강화가 되고 뭐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수질 문제를 해결하죠. 엑스포 되면 뭐 동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616년 동안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예요. 20세기 부산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뭐가 되게 많았는데 부산에는 전통이 없고 뭐 이게 도시가 엉망이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개발이 안 돼가지고 뭐 도시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워낙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 그게 험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통을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저는 정말 많은 부산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 자체가 다 역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갈치장 일대에 그리고 전 상시가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아까 차 주차를 하면서 이야 참 힘들다. 제 차가 에스컬레이터를 제가 타고 내려가서 그 안에 파킹을 하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이 경험은 제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되게 오묘했는데 이거 중간에 어떻게 되나? 그런데다가 막 시간은 다 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산이 없었다면 이렇게 전 질문을 보통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부산은 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삶의 열정으로 대한민국의 근대를 끌어안았던 도시고 그래서 부산의 20세기가 너무나 다이나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부산 처음 왔을 때는 다이나믹 부산이라 그래서 이야 참 촌스럽게도 지었다 이랬는데 부산은 사람이 돼서 살면 살수록 정말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또 툭 바꾸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정체성인데 저는 오 다이나믹으로 하든지 그냥 계속 갔으면 저는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버려요. 너무 따라를 해요. 따라해요. 서울 따라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새로 시작하죠. 겨우 잡은 그 부산의 그 정체성인데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결코 나쁜 뜻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산이 매우 개방적이고 다양합니다. 그런 무형의 속성이 매우 강하죠. 이게 사람들의 기질과 문화에 정말 많이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부산에 살면서 정말 이런 거와 관련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보기도 하고 또 그들과 잠시라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눌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부산은 이렇게 살아있는 근대 역사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 저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저는 부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그런 부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저는 부산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산이 영어로 헤리티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문화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문화재는 가만두고 지켜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요. 되게 경직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 그러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규제하는 거 막 이런다고. 근데
국가도 이제는 문화재보호법이 없어집니다. 국가유산법으로 올해 바뀝니다. 문화재청도 이름을 바꿉니다. 국가유산청으로요. 유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계유산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전승, 물려준다라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헤리티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꼭 지켜서 보호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의 가치를 다음 세대도 느낄 수 있도록 넘겨주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정체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존재의 본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요. 그리고 유산은 앞세대가 물려준 소중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부산의 정체성이 바로 부산의 유산이라는 말 저는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이 외국 도시들을 보면 유산이 많은 도시일수록 그 유산을 지키는 일에 되게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21세기에 아주 독특한 도시들이 전 세계에 되게 많죠. 이유가 있었죠. 유산을 지키고 찾는 게 바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동시에 뭐 미래 번영 이거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관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유형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연재가 쭉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의 유산이 부산의 미래다라고 하는 이걸 들으면 또 혹자들은 또 뭐 코웃음을 칠 수도 있고 말장난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의 유산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으면서 개발하는 거는 이거는 올바른 개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development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발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개발이라는 말을 쓰니까 뭔가 약간 개발하면 싹 없애고 하는 그런 것 뜻인데 사실은 서양 개념에서는 development라는 게 있는 거에서 훨씬 더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 유산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13번 강의와 또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부산의 유산이 앞으로 미래의 부산의 정체성을 지켜주면서도 잠재력이 얼마만큼 있을지를 많이 느끼고 또 만끽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